1985년 여름, 실리콘밸리의 뜨거운 태양 아래 스티브 잡스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청년 재벌이자 혁명가였던 그는 이제 제 회사에서 쫓겨난 어리석은 경영자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언론은 잡스의 시대는 끝났다며 부고 기사나 다름없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30살의 그에게 닥친 이 거대한 상실감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훗날 도망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심, 그리고 여전한 창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 몇 명을 데리고 나와 새로운 회사, 넥스트를 설립합니다. 애플에게 보란 듯이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한 컴퓨터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넥스트에서의 잡스는 이전보다 더 지독한 완벽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품의 성능보다 미학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완벽한 정육면체여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금형 비용만 수십만 달러가 들었지만 그는 모서리의 각도가 90도에서 0.1도라도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장의 기계들도 미술관의 전시품처럼 아름다운 색으로 다시 칠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넥스트 큐브는 기술적으로는 시대를 앞서간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가격은 무려 6,500달러. 대학생이나 연구원들이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름답지만 쓸모없는 기계. 애플을 떠나 야심차게 내놓은 첫 결과물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잡스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 그의 재산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를 한물간 천재, 현실 감각이 없는 몽상가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잡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전은 늘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넥스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던 시절, 잡스는 조지 루카스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10,000,000에 인수했습니다. 바로 픽사였습니다. 처음에 잡스는 픽사 역시 고성능 그래픽 컴퓨터를 파는 하드웨어 회사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팔리지 않았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잡스는 매달 자신의 개인 수표를 끊어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픽사를 팔아치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픽사의 천재 애니메이터 존 라세터가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기술에 따뜻한 감성과 스토리가 입혀졌을 때 발생하는 마법. 그것은 잡스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이었습니다. 잡스는 픽사의 방향을 하드웨어에서 콘텐츠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왕국 디즈니와 손을 잡고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뛰어듭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95년 개봉한 세계 최초의 100%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입니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영화 속 버즈 라이트이어의 대사처럼 픽사는 비상했습니다. 토이 스토리는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 개봉 직후 단행된 픽사의 기업 공개로 잡스는 억만장자 대열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애플 시절보다 더 큰 부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이 성공은 잡스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독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와 가치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잡스가 없는 애플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세상을 장악하는 동안 애플은 혁신을 잃고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체제 개발에 실패한 애플은 외부에서 기술을 수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잡스가 넥스트에서 만든 운영체제 넥스트 스텝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그것은 곧 왕의 귀환을 의미했습니다. 훗날 잡스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 대신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을 되찾았으니까요.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쓰디 쓴 패배에 쓴 자는 잡스라는 인간을 성숙시키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독선적인 폭군에서 인내심을 가진 비전가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 이제 그는 자신을 쫓아냈던 하지만 여전히 사랑에 맞지 않는 애플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캘리포니아 쿠퍼티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997년의 애플은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과 다름없었습니다. 한때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상징했던 이 회사는 이제 경영 실패의 교과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적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시장 점유율은 4%대로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파산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90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쟁사 델 컴퓨터의 CEO 마이클 델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애플의 CEO라면 회사를 청산하고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스티브 잡스가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지 12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임시 CEO, 줄여서 ICEO라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픽사의 CEO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애플을 맡는 것을 주저했지만 자신이 만든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귀한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에 가까운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수십 가지의 매킨토시 모델을 팔고 있었습니다. 퍼포마, 쿼드라, 파워북 1400, 3400. 직원들조차 모델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제품 라인업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잡스는 제품 기획 회의실에 들어와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엉성한 제품 로드맵 위에 거대한 X자를 그어버렸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잡스는 칠판에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를 그어 4개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딱 4가지입니다. 그는 위에 데스크탑과 노트북 옆에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라고 적었습니다. 이 4개의 칸에 들어갈 세계 최고의 제품 하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프린터, 서버, 그리고 자신이 쫓겨난 뒤 애플이 개발했던 PDA 뉴턴까지. 애플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70%가 그날로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불안해했고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잡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중이란 1000가지 좋은 생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핵심에만 집중합니다. 그의 이 단순하고도 과격한 결단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애플의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정리한 잡스의 다음 목표는 애플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광고 대행사 TBWA와 함께 전설적인 캠페인을 준비합니다. 바로 다르게 생각하라 싱크 디퍼런트입니다. 광고 시안에는 컴퓨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인슈타인, 밥 딜런, 마틴 루터 킹, 존 레논 같은 인물들의 흑백 사진만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칙을 무시하며 마침내 세상을 바꾼 반항아들. 잡스는 그들이야말로 애플의 정신적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잡스는 이 광고의 내레이션 녹음 현장에서 직접 원고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했지만 그는 결국 배우 리처드 드레이퍼스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이 광고가 내 복귀를 알리는 선전물로 오해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고의 마지막 문장은 잡스 자신의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캠페인이 방영되자 애플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엔지니어들은 다시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라 혁명을 준비하는 해적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구조 조정과 마케팅으로 기반을 닦은 잡스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자인 연구소 구석에서 조용히 작업하고 있던 한 젊은 영국인 디자이너를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 아이브였습니다. 당시 아이브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경영진이 디자인을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아이브의 모형들을 보자마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잡스가 평생 추구해온 단순함의 미학을 아이브는 이미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재, 곡선, 그리고 제품의 본질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잡스는 훗날 조니는 내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잡스는 아이브에게 전권을 주었고 아이브는 그 신뢰에 보답하는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8년 공개된 아이맥 G3입니다. 아이맥은 당시 컴퓨터의 모든 문법을 파괴했습니다. 칙칙한 베이지색 네모 상자였던 컴퓨터들 사이에서 아이맥은 파격적인 반투명 플라스틱 소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바다 색깔을 닮은 본디 블루.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 디자인은 기계가 아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잡스는 엔지니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식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인터넷 연결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는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들고 다닐 일은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잡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왠지 만져보고 싶고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낯선 기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1998년 5월 잡스가 무대 위에서 아이맥을 덮고 있던 검은 천을 걷어낸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컴퓨터의 뒷면이 다른 컴퓨터의 앞면보다 아름답습니다. 잡스의 이 자신만만한 한마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맥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애플을 처음 사는 사람, 윈도우에서 넘어온 사람, 그리고 디자인에 반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적자투성이었던 애플은 단 1년 만에 3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90일 뒤면 망한다던 회사가 기적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 기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으며 기술 기업이 감성을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분면의 나머지 빈칸들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잡스의 머릿속에는 컴퓨터를 넘어선 음악과 휴대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귀환했고 그의 왕국은 이제 막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두 번째 황금기, 그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